반갑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진주 부근을 남해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인이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어요. 첫 아기를 낳았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그 아기 이름을, 아들인데 아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성이 최씨고, 이름을 앞에 글자를 낙자를 무조건 넣어라. 낙자 뒤에 글자는 네 알아서 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맞춰봐도 최자가 발음이 거칠 세잖아요. 거기다 또 낙자를 해놓고 그 다음 글자를 붙여서 애기 이름을 아무리 해도 예쁜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 부인이 낳은 아기가 전주 최씨 문성공개 알염사 공파 25세 손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왜냐, 진주 이쪽으로 전주 최씨 알염사 공파가 많이 살아요. 그 다음에 25세가 낙자 학렬이에요. 근데 시아버지가 학렬에 맞춰서 무조건 낙자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뒤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인 입장에서는 참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참 예쁘게 짓고 싶은데 최자 세지, 낙자 또 세지, 강하지, 그러가 이제 뭐 한자만 자기 맘대로 짓는데 맞추지를 못하겠다 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이 학렬자라는 거는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마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왜냐, 문성공개 전주 최씨 25세면은 10,000명이 넘어야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2, 3만 명 되는 사람이 이름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짓는다. 저는 이게 세계문화유산감이라고 생각해요. 세계문화유산 등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성공개 전주 최씨 학렬자인데 이미 보면은 42세까지 정해져 있네요. 근데 지금 아마 대개 태어나는 게 아마 25세에서 30세 이 사이로 지금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학렬은 친족 집단의 수직적 세대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하고 같은 세대를 동항, 아저씨 세대를 숙항, 할아버지 세대를 조항, 조카 세대를 질항, 손자 세대를 손항,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학렬자는 민족문화대백과에는 학렬자가 돌림자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놨는데 이건 제가 원래 잘못됐어요.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참 좋은 백과사전이에요. 아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진 백과사전인데, 지난번에 문중 종중도 잘못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학렬자도 돌림자가 잘못됐는데,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학자들이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뭐 대충 그냥 알았어, 그거 같은 거야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이 종중이죠. 종중이 한 종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거야, 뭐 그걸 뭐 따지고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학렬자 돌림자도 마찬가지예요. 학렬자고 돌림자는 문중 종중처럼 엄연히 다른데도 뭐 돌림자 같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왜 제가 학렬자 돌림자가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하냐, 학렬자 이름에 다시 가정이나 문중 단위로 돌림자를 만들어 쓰는 집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렬자 이름이 있고 또 다른 돌림자 이름을 또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학렬자가 수풀임자예요. 족보에는 순림이라고 적혀 있어. 근데 내 이름은 순주야. 왜냐,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의 증조부가 같은 육촌까지는 이름에 두루주자가 들어가요. 그게 돌림자야. 그러니까 돌림자가 2개, 3개 있는 거는 이거는 그걸 같은 거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렬 전체를 한 돌림자가 있고, 또
가정에만 돌림자가 있고 그걸 갖다 하면 안 되지. 항렬자를 제가 정의를 내보자면은 대종회의 결의에 의해서 시조 이하 모든 후손이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세대별로 지정 공표한 돌림자, 이게 항렬자예요.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 전에 한번 강요된 적도 있어요. 근데 강요는 아니고 권장해서 지정된 거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강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이름도 이게 족보에다가 순림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요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족보상의 이름하고 호적상 이름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세대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 강요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주채씨 동치보를 보면은 1864년에 나왔는데 그 법례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문성공 23세 손에서 시작해서 다음 순서로 항렬자를 정한다 하고 이제 항렬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항렬자는 1800년대 중반에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렬자가 옛날부터 있는 줄 알고 뭐 항렬자를 가지고 뭐 조상을 이렇게 맞춰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올라가 봤자 1800년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항렬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규현하 병섭희 이렇게 항렬자가 등에 있어. 지금 항렬자하고 달라요. 여기는 물론 23세면 규호, 낙한, 임근 이런데 규현하 이 규도 이게 여기는 별규고 여기는 홀규고 글자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나 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 획순가 했는데 규자가 이거 9획인데 8 적혀 있고 현자는 13획인데 15라 적혀 있고 하자는 8획인데 10이라 적혀 있고요. 획수도 아니고 이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개 이제 집안마다 그 많이 사용하는 항렬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행상생이라고 금수목화토 이 순서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간, 갑을병정, 그 다음에 십이지, 자축인묘 이걸 넣어서 이제 이름을 짓는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가문이 오행상생법을 써요. 오행상생. 그래서 항렬자에서 오행상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행상생이 뭐냐? 금생수야. 광천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 광천이 있어서 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생목이야.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 그 다음에 나무를 태워서 불이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세대가 뒷세대를 위해서 이바지한다 이런 얘기야. 앞세대가 뒷세대를 위해서 이바지한다. 앞세대가 뒷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오는 세대가 앞세대의 도움으로 크게 번창한다 이런 얘기죠. 항렬자는 한 본관에 수만 명이 통일된 체제로 이름을 짓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진짜 한국의 특유한 전통이에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문성공의 전주채씨 25세면은 수만 명 인구가 수만 명이 똑같은 낙자 항렬로 이름을 딱 짓으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감이에요. 장점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듯이 이름만 듣고 아, 저 사람이 몇 세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단점은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낙자에다가 뒷글자 한자만 바꿔 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족보를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전자족보를 가지고 저는 사람을 찾으려 했는데 이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호, 뭐 출생 연대 이걸 싹 묶어야 비로소 찾을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이름 역할을 못해.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렬자를 여러 자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충공계 항렬자인데
한자를 안 정하고 하나, 둘, 셋, 넷, 5자나 정해놓은 거예요. 그 위전공파는 또 따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글자로 정해서 이제 그걸 막으려는 거죠. 근데 전주철시 광무보에 보면은 이 법례가 아주 여기에 그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게 1898년에 나온 거니까 20세기 족보는 대부분 요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항열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대와 계통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족보부터는 편이 시작될 때마다, 이 편이라는 게 그 기가, 한기가 그 시작될 때마다 항열자를 적어서 표시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으나 죽은 사람 이름 바꿀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 이름은 모두 항열자에 맞춰 바꾸어 수록을 했다.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항열자에 맞춰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항열자를 안 쓰면 족보에 올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족보에 올려야 되니까 항열자 이름을 안 쓰면 안 올려주니까 그 항열자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 한 60 넘은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항열자 이름이거나 항열자 이름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항열자 이름으로 족보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2개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60 넘은 사람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항열자를 안 쓰면 족보에 안 올려줘 버리니까. 근데 족보에 올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2개 지어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항열자를 이렇게 17세 혁자, 배자, 전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씩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요. 이걸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느냐 하면은 오행이 5분 만에 새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후대하고 겹칠 수가 있어. 그걸 겹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앞에 갔다 한 번은 뒤에 갔다 이렇게 가면은 10세대가 지내야 같은 자리에 같은 오행이 오죠. 그래서 항열자는 시조 이하 세대별로 이름을 통일하는 시스템이에요. 1850년 무렵에 시작이 돼가지고 1900년 무렵부터 강요됐어요. 강제로. 안 그러면 족보에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 이름하고 호적 이름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듣고 세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이름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게 사실. 하다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동명이인이 하다 많으니까 이름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항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족보로 들어가서 족보의 종류부터 그 족보의 변천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